100억대를 넘어서 있는 사회적 경제 공공부문 제도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공공부문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소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 소멸의 문제 그리고 출산율 저하 등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 사회로 진입할수록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 생산들을 일궈 나가면서 그 사회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경제들이 나왔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리고 지나친 경쟁 사회에 따르는 사회의 피폐한 문제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들이 높아지고 있고 걱정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올 한 해에도 다양한 환경 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정부가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에게 그 문제의 돌파점을 찾게끔 하기보다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같이 직면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안들이 그리고 그런 방식들이 한국 사회보다는 서구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사회에서 더 먼저 태동이 됐었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의 발전 모습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사례 학습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목과 그리고 제도화 과정들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행이 되면서 제도를 통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의 흐름들이 20년 동안 공공 부문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온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리기업과 다른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을 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같이 극복해가기 위한 모습들을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실현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발생시키는 어떤 노동자의 실업 문제라든지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양산이라든지 이윤이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배되기보다는 독점되는 현상들을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가치 실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드려보면 유럽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 같은 경우가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같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축구 명문 클럽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FC 바르셀로나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그리고 협동조합 축구 클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한 20여만 명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축구 클럽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축구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구단으로서 운영되는 축구 클럽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올리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들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로 이 축구클럽을 경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을 누가 많이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인격권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20만 명의 의사를 다 반영하는 경영체계를 갖추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재분배되고 순환될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해줬기 때문에 20만 명의 조합원이 매년 조합비로 400억 원이라는 FC 바르셀로나에 대한 출자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본 투여 여력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지역사회 안에 매년 400억 원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수천억 원의 매출을 형성하는 프로축구구단을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것도 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그 자본들이 형성하고 그 수천억 원의 매출을 지역 주민들의 투자에 의해서 실현한다고 하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부풀게 하는 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를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발생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 유형 경제조직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성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반 영리기업의 모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법인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재정과 후원에 기대는 비영리법인의 운영 형태보다는 기업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운영의 지속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의 목적성과 일반 영리기업의 운영 형태를 갖춘 복합 형태의 조직 형태가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 체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법적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관장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이 전국 각지의 마을 단위에 새롭게 또 형성이 되고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기업들도 전국 각지에서 활동이 되고 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4대 부분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육성되어지고 있고 활동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도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결합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강구해 나가면서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다양하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데 있어서는 멀리 있는 사례보다는 우리 일상에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는 확산세를 거치지 못하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비영리 법인격 유형인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으로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한 욕구가 높아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태동이 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조합원이 많은 지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7,000세대 정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7,000세대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의학과를 담당하는 개인 의원과 한의원, 그리고 요양시설, 그리고 치과까지 개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을 공급자인 의사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정과 참여들이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희한한 것은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자를 면치 못함에도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20여 년 기간 동안에 적자를 거친 기간이 3분의 2에 달함에도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계속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들을 같이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들을 소비하면서 조합원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그 의료 서비스의 손실들을 같이 분담할 의사들을 갖게 되고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매년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 문을 닫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영리기업 형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식이 영업 이익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갖고 지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업적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방식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들을 확산시키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급자이자 서비스 수요자인 지역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수혜자인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이자 또한 수요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체계를 갖춤으로 인해서 공공의 재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용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있는 이 공공 돌봄 서비스가 지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일자리들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같은 경우는 지역 내 고용의 수백 명의 고용 규모를 형성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 경영을 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는 돌봄 조직으로서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와 그리고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창업과 그리고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모하고 추진해 가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까지 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와 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만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발굴되어지고 육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협조가 굉장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공공이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기대 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활기업 같은 경우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일석이조 3조의 재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공공기관의 발주 용역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은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기반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져야 되는 생계급여에 대한 지급의 부담들이 굉장히 완화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완화된 재정 부담은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들을 형성하고 또 다른 복지 재분배의 효과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우선 구매들은 결국 지역사회의 일자리의 확장 그리고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들을 높이면서 복지 재정의 확대 재분배의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익 개선은 결국 지역사회의 이익에 대한 재분배와 고용의 안정 그리고 사회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결국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중심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혁신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실행해주는 어떤 공동의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는 배려 구매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전략적 협력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적 협력 과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구매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고 그리고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환경들이 우선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들이 지금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내에 시행령 개정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우선 구매 방식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 입찰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방식들이 안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들과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구매 계약에 있어서 지금 계약 체결 방법에 따라서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명경쟁 입찰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 사례들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들을 권장하는 방식들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낙찰자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적격심사 낙찰제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가산점 구조들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공공사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실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1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조항,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9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우선구매 조항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들이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상남도 안에서도 조례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에 기반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좀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지표에서 보시듯이 경상남도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우선 구매 비율이 2.66% 정도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직은 이 경상남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공공사업을 협력하는 사례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우선 구매 방식들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먼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일상에서 많이 집행하시고 계신 일상 경비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법인카드를 활용한 단순 경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법인카드 한도 같은 경우를 100만 원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경비 지출을 할 경우에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숙지하고 계신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상 경비를 지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소한 절차 그리고 단순 경비 지출이기 때문에 빠른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비 지출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우선 고려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형태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수의계약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한도가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 범위가 1인 견적에 의한 한도 범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5천만 원 이내에 물품 구매, 용역계약, 공사계약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충분히 실현시키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LH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조직입니다. LH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이태거가 발생할 시 이사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사 청소를 수의계약 범위 금액인 5천만 원 금액으로 묶어서 그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일괄 계약을 진행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LH가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례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우수 사례로 설명되어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방식을 5천만 원까지의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접근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천에서 5천 구간 사업 수행 실적을 갖추는 사회적 경제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들을 발판 삼아서 입찰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수의계약 시장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는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런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자활복지개발원, 그리고 시도에서 발급해주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이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근거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점들이 확대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계약법에 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진행될 시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하게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에 카페를 임대하게끔 해주신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이 카페 임대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까지 감면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게끔 물품관리법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취약계층들을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모색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활용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 안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위탁기관과 산하 사업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업소나 민간위탁기관, 투출형 기관들이 용역계약이라든지 물품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주고 권장해준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재정을 집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공공재정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접구매로 또 한 가지 모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대형 공사라든지 서비스들을 진행하실 때 일반 영리기업들에게 사회적 경제기업과 부분 협력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축제라든지 큰 행사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상 제작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부분 하청을 맡긴다든지 또는 부분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과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용역이나 공사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간접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지역 내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들을 좀 모색해 주시고 활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역 내에 다양한 지역민들의 자조조직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발생될 수 있는 기회들이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 방향이라든지 활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기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구매들이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경쟁 입찰을 좀 활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는 제한경쟁 입찰이기보다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전자수의계약이죠.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천만 원 이내까지가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2천에서 5천 구간이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8천에서 크게는 2억 정도까지가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1순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제한 범위들에 있어서는 재량 범위가 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수익계약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 금액 구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제한 경쟁으로 전자수익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대문구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자수익 계약 구간 안에 해당이 돼서 구간별로 계약 규모가 1억이 넘지 않는 단종 면허 입찰에 있어서는 1억까지가 전자수익 계약이 허용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1억 이내의 전자수익 계약을 사회적 경제기업을 참가 자격 제한 범위로 설정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만이 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한 범위를 설정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담당 부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5천 이내,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에서 8천 이내의 사회적 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입찰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수익계약 범위 안에 있는 입찰을 사회적 경제로 제한하는 입찰 방식은 특정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선한다는 논란을 비껴가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약 입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고 어떤 특정 기업에게만 독점적 계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과 원칙을 지키는 방식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의 목표 지점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우선 구매 방식이자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와 용역 부분에서 이 전자수익계약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 제한 경쟁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원구청의 구내식당 주방환경 개선 건축공사도 이 전자수익계약 구간의 금액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내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초지자체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너무 지역 내 기업 모수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참가 자격 범위들을 좀 일부 확대를 시키는 방식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경상남도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민간위탁 사례를 활용한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 사례를 활용한 방식인데요. 시흥시에 존재하는 행복크린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이 우리 동네 보드미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 내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수탁받아서 진행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참가 자격의 범위를 시흥시 관내에 주민들이 주주 또는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사업 지역 내 주민들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조직 형태를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한 형태의 사회적 공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참가 자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할 경우에는 참가 자격 범위들을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참가 자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게 많은 제한권들이 좀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내 주민들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조직 형태를 참가 조직 형태로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직접 이용하게끔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 형태 위탁 방식을 취하는 것은 지역 내 공공재정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면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또 한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조 경영과
지역 내 사업에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석이조 3조의 지역사업화 전략을 꾀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민간 위탁 사업을 공모 대상을 설정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설립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효한 공공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위탁 사무 영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영역이 사회복지사무, 그리고 문화, 교육, 환경, 안전, 주거, 관광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민간위탁 사무 영역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신 부서나 공무원분들께서는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좀 설계하심에 있어서 참가 공모 대상의 범위를 사회적 경제로 제한하시거나 사회적 경제로 타겟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좀 쉽지 않다고 하시면 참가 자격의 요건 안에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열거해 주시는 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리면서 언급했던 교육 서비스라든지 환경 서비스라든지 문화 서비스 등과 같은 결국 지역 내 생산자, 지역 내 공급자들이 지역 내 수요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해주고 서비스해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수의 계약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례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인 거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공공의 교육, 문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의 계약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독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범위 안에 있는 계약 내용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우선 구매 방식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풍부한 공급 조직과 지역 내 다양한 자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문화, 교육, 환경 분야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성들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기회로서 작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위탁 사례에 있어서 좀 규모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성시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화성시, 수원시 등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금액 비율이 100억대를 넘어서 있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성남시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계약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사회적 경제하고 계약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인 LH가 1,000억 원대의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LH보다 공공구매 재정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사회적 경제 구매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언급되는 사례로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 맞먹을 정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까 민간위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 언급됐던 것이 환경사무 영역입니다. 환경사무 영역에서도 특히 생활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사무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권에 있는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화성시, 의왕시
이제 고양시도 전면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요. 지방자치단체 수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 경제 위탁을 전면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에 대한 공모 진행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예 예비 공모를 진행하고 1년 동안의 예비 공모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해서 지역 내에서 1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생했고 이 1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쟁 공모를 통해서 화성시 동탄 2기 신도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용역 사업자에 한 곳씩 선정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의 범위를 했을 때 비영리법인 성격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였고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되는 요건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 이상의 조합원 중에 지역 취약계층 40%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조건을 걸므로 인해서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우선시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의 위탁 공모 방식을 통해 갖고 공공사업이 어떤 영리기업의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로 한 사회 서비스 제공,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민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인 그 우선구매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 사례로 이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탁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큰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한 사업당 몇십억씩 이루어지는 이 민간위탁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참가 자격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성과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들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이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현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경남 지역 내에서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좀 모색하시고 규모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설계하실 때에도 이제는 사회적 경제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사례들을 좀 참조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사례를 통해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제도화와 여러 가지 우선구매 사례들이 발생되면서 20여 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들을 실현시켰고 사회적 경제의 우선구매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자조조직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지역 내에 건강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실현시키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안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에 건강하면서도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조경영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내에 건강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발생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들이 단초가 되고 발판이 되고 성장의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이런 우선 구매의 제도적 근거들과 사례들을 적극 사용하셔서 지역 공공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주신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욱 많이 발생되고 육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 우선 구매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